안녕하세요. 기독교 사상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송인서 교수입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7-1 강 수업이 되겠고요. 거의 이제 강의가 뒷부분으로 거의 이제 끝 마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까지 저희가 정말로 많은 내용들, 교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다양한 것들을 이 수업에서 지금 많이 다뤄왔는데요. 조금 내용이 많고, 신학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복잡한 부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이제 강의들도, 남은 주들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종교개혁의 시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 그리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제 마틴 루터 또 그의 신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종교개혁의 정확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어떻게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됐는지, 그 발단이 됐던 사건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발생했던 그 시기가 16세기 초인데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유럽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인 면죄부 판매, 또 이 면죄부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양한 이 그림에 화면에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을 그 이름을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안드레아스 칼슈타트 같은 경우는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와 같이 초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고요. 마틴 루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리히 츠빙글리는 이 개혁주의 교회를 이끌었던 이 쭈리히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탄생케 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발테사 후브마이어는 여러분께서 제세례파라는 그런 그룹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세례파 그룹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명이고요. 윌리엄 파렐이라는 인물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나중에 이제 칼빈과 함께 칼빈을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그런 대표적인 개혁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윈처 같은 인물은 16세기에 일어났던 독일의 농민 반란, 이 보통 사람들의 반란이라고 알려져 있는 농민 전쟁을 이끌었던 또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요. 마틴 부처 같은 경우는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또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대표적인 개혁자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존재했고, 다른 지역의 다른 언어, 다른 도시들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 이 도표를 좀 보시면은 이 각각의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화면만 보시고 찾을 수 있는 어떤 공통점. 태어난 연도가 조금 다 비슷하거든요. 다 지금 1480년대 또는 1490년대 요 어간에 태어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되는데요. 1480년대 태어났던 이 인물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즉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이 중세 유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도대체 15세기 말 그리고 16세기 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었었길래 이렇게 젊은이들이 종교개혁의 길로 투신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큰 변화들,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슬람 또는 오토만 제국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듯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슬람 제국, 그 당시 이슬람 제국, 오토만 제국인데요. 오토만 제국은 오늘날 이제 터키의 전신이 되겠죠. 오토만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20세기에 이제 무너지면서 오늘날 터키라는 국가로 재편성된 것이 사실인데요. 15세기 말 16세기의 이 이슬람 제국, 오토만 제국은
여러분들께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뭐 북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동로마 제국, 동유럽 제국의 많은 어떤 도시들을 점령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서유럽 제국도 넘나드는 어떤 그런 막대한 가장 강력한 그런 문명 제국이었다라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기독교 제국이었던 서유럽 제국, 그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독교 제국인 신성 로마 제국에 살았던 이 중세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성장하고 있었던 이 이슬람 제국, 정말로 이 제국의,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코앞까지 온 이 이슬람 제국의 성장을 어떤 시각으로 또는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바라봤을까요? 쉽게 말해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기독교 제국보다 이슬람 제국이 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중세인이었다면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세 유럽이, 신성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또는 그 안에서 특별히 교회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제국을 들어서 지금 회초리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중세인들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침략을 이제 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중세 유럽인들도 이렇게 이슬람 제국의 성장을 경험하면서 지금 교회가 뭔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슬람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1492년에 신대륙이 발견됩니다.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이 이제 발견을 되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땅이 이제 개척되기 시작하는데요. 1492년에 이 신대륙이 이제 발견된 어떤 그런 원인은 앞에서 보니 이슬람 제국의 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원인이. 이슬람 제국이 앞에서 그림을 보신 것처럼 이슬람 제국이 성장하면서 이 유럽 제국이 이 동양과 교류할 수 있는 인도나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무역로가 다 막히게 됩니다. 이 무역로가 막히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유럽 제국이 새로운 무역 항로를 이제 뚫어야 되는, 개척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는데요. 그때 발견된 어떤 신대륙이 오늘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대륙이 발견된 것 자체가 매우 샤킹한, 매우 놀라운 어떤 그런 사건인데요. 신대륙이 발견된 이 사건 자체가 그 당시 중세 유럽인들의 어떤 큰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어떤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지구가 어떻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동요를 통해서 부르는 것처럼 지구는 이제 둥그니까 저희가 자꾸 걸어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세상 어린이들을 이제 다 만나고 오겠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세 유럽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중세 유럽인들은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자꾸 걸어 나가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세계관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었죠. 교회를 통해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그 가르침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 중세 유럽인들이 처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과거, 전통, 권위가 다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중세 유럽인들이 이 신대륙의 발견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어떤 변화가 인쇄 기술의 발견입니다. 1455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이 이동식 인쇄기가 발명되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면은
필사가가 1년에 걸쳐서 1년을 매달려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필사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필사 과정에서 이 오류가 발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명의 필사가가 작업을 하더라도요. 1년 동안 이 필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동식 인쇄기가 발달되면서 필사가가 1년 동안에 하는 일이 단 몇 시간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쇄기가 발견되면서 그럼 또 어떤 혁명이,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날까요? 지식이, 정보가 매우 빠르게 이제 유통되고 소통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은 카톡을 통해서 막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는 것과 똑같은 일이 16세기,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 사상들이 이런 인쇄 기술에 힘입어서 빠르게 중세 유럽에 전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면죄부에 반대했던 95개 전 반박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마틴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8-1강에서는 독일 경건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던 독일 경건주의, 그 다음에 영국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